안녕하세요. 마케팅학교의 주현종 마케터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라이브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인데요. 라이브를 하게 된 이유는 옆에 보시다시피 마케팅 이제 유튜브에서 정말 핫하신 곽 팀장님 모셨습니다.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저 마케팅이란 주제로 유튜브 3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곽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를 이제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오늘 이렇게 마케팅학교 AMPM 주현종 마케터 분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주제 자체가 2023년 트렌드 키워드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재밌게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고 나서 10시에 축구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대한민국 축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라이브도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굿바이 2022, 헬로 2023 주제로 키워드 무려 10개를 가지고 각 팀장님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저희가 요즘 말하는 비소비, 절약 소비로 한번 말을 해볼 건데요. 요즘 아무래도 SNS 중심으로 워낙 좀 과시하는 문화라든가 욜로, 플렉스했다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정말 SNS로 인해서 아무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자랑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명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럴까요? 어떤 플렉스, 욜로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였었던가요? 조금씩 이제 경제가 어렵다라는 그런 뉴스 소식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자랑을 하시는 분들 자체들이 어떤 모습이 좀 변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시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더 좋은 제품, 좋은 경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 그런 것도 많이 올렸었잖아요. 실제로 스토리에도 많이 네네, 올렸고.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조금 어찌 보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의미하는 키워드 자체가 비소비, 절약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2023년 이제 트렌드 코리아 매년 나오는 네. 트렌드 서적이죠. 거기서도 이제 조금 다뤘었던 주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 분위기가 좀 더 둔화되면서 조금 어찌 보면은 이제는 꼭 필요한 곳에만 비용을 쓰거나 혹은 예전에 이제 좀 과시했었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돌아보는. 그래서 사실은 MZ세대 골프 인구가 사실 올해 네, 맞아요. 굉장히 늘어났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요즘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골프 인구가 다시 줄고 있다. 왜냐면 일단 필드 나가면은 비용 자체가 적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무조건 4명 이상 가서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골프 인구가 다시 줄어들면서 MZ세대들의 골프 중고 용품이나 이런 게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회귀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보이는 거고요. 명품에 대한 것도 사실은 오픈런이라든지 이런 문화도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양극화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쪽에서는 또 짜투리 금액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아껴 쓰려는 이런 분위기도 사실은 있어서 네. 조금 이런 것들이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소비를 조금 줄이는 어떤 절약해서 쓰는 이런 비소비 절약 소비에 대한 트렌드가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거는 비단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사실 페이스북도 그렇고 10,000명씩 감축하고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네네. 글로벌 기업들도 굉장히 인력을 지금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하고도 어떤 맞닿아 있는 그러니까 경제 상황에서 계속 맞닿아 있는 어떤 이슈로 비소비 절약 소비라는 키워드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랑 이제 기업적으로 말을 하면 되게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희 일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먹고 살기 힘들고 맞아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른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다 골프는 치고 네. 다 좋은 데를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참 부자가 많구나. 네. 그다음에 항상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저도 그걸 주로 지켜보는 입장이어서 네. 이게 부럽기도 그렇다 보니까 SNS의 폐해라는 말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슈가 터져가지고 논란이 생기거나 특히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런 게 많았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뭐 욜로, 플렉스 이런 게 다시 제자리를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되게 생각하고 좋은 있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트렌드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계속 치우쳐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반대급부의 트렌드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뭔가 우리가 이게 요즘 유행이래 확 휩쓸려 가기보다는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맞나? 약간 이렇게 좀 중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어떤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일상 속에서 뭐 기업 뭐 이런 거 빼고 우리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다시 돌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싶고요. 네. 자, 첫 번째 이제 키워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번째는 실용의 시대인데요. 뭐 사람들이 항상 실용적인 구매라든가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했을 때 구매자들도 실용적인 소비를 하고 이제 내가 잘 샀는지 이벤트 할 때 샀는지 괜히 이벤트 안 할 때 사면 좀 손해보는 네. 느낌인데 혹시 뭐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앞에서 사실 이어진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는 비용을 어디다가 써야지 과연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대변됐던 키워드가 가성비, 그리고 가성비에서 더 넘어간 게 가심비, 뭐 나심비 여러 가지 키워드가 네네. 있는데 결국에 MZ 세대들도 그렇지만은 이제 있는 아까 월급이 안 오른다고 하셨었는데 네. 있는 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막 주식을 이만큼 사거나 막 코인을 사거나 이러기가 지금 쉽지가 않아요. 주식도 지금 잘 안 오르는 네. 상태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나온 게 짠테크라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짠내나는 이제 재테크다 짠테크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을 거래를 하는데 해외 주식을 거래를 할 때 뭐 네. 애플 주식을 산다고 하면 애플 주식도 한 주에 상당히 비싸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 주가 아니라 뭐 0.3주, 0.2주 이렇게 소수점 거래로 해서 조금 소액으로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각광을 받는다든지 혹은 요즘에는 그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잔돈 이렇게 재테크 앱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렇게 좀 짜투리 금액을 모아서 좀 성실하게 차곡차곡 모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요즘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적금들을 봐도 소액이지만 금리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좀 이렇게 스팟식으로 출시가 네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좀 더 투자를 하면서 비록 작지만 조금씩이라도 그런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MZ세대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네. 이제는 MZ세대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과거에 저희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했던 것처럼 대량 매수라거나 이렇게보다는 매월 나는 5만 원씩 삼성전자를 살 거야. 매월 10만 원씩 카카오를 살 거야. 이렇게 적금을 들듯이 주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나중에 그 투자 휴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양측 다 그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투자 문화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 비용 효율을 되게 아껴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통신사에서 알뜰폰 가입자가 현재 지금 16%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LG U 플러스를 사용을 하는데 LG U 플러스 전체 가입자가 20%예요. 그 점유율 자체가. 네. 그러니까 알뜰폰하고 이제 4% 포인트밖에 불과 차이가 안 나는 것이고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더 실용적인 소비로 많이 전환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극명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뭐 배달 요즘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뭐만 담으면 무조건 2만 원이 넘잖아요. 네. 예, 저 혼자 먹는데도 한 끼에 막 2만 원, 2만 5천 원 이렇게 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인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아파트 단지에서 같이 여럿이서 모아서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방문 포장을 신청을 앱으로 해놓고 내가 가서 배달비를 이제 안 주는 대신 받아오는 그런 형태로의 어떤 소비 문화가 어찌 보면 좀 더 실용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이제 그런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우리가 인테리어 하면 집을 싹 비워주고 집 전체를 이렇게 몇 천만 원 들여서 하는 네네, 트렌드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집에 살면서 뭐 부엌이면 부엌, 화장실이면 화장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빠르게 뭐 3일 패키지, 5일 패키지 이렇게 해서 빠르게 시공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 전체적인 지출을 줄이면서 지출을 하는 그 명목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거에만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키워드 실용의 시대라고 좀 잡아봤습니다. 아, 진짜 이게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우리의 다 일상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월드컵 때
치킨을 시키면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포함해서 뭐 하면 3만 원이 거의 다 된다. 그래서 뭐 금값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 축구가 이제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배달도 하시지만 대부분 방문 포장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보다는 조금 저렴하더라도 내가 좀 빠르게 먹을 수 있고 싸게 맞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많이 찾는 것 같고요. 주식 얘기나 코인 얘기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파란불인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해서 네, 훨씬 많겠죠. 아까 네. 눈물을 머금고 좀 듣긴 네. 했는데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실용의 시대에서 네. 살아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나와 사회 모두를 위한 상생 소비 시대. 결국 뭐 ESG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키워드에서는 좀 핵심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ESG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렵죠. 예, 맞습니다. 결국에 뜯어보면은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기업에서 쓰는 단어가 이제 ESG 경영이란 단어가 나온 것이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고객 입장에서도 사실은 ESG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가치 있는 소비를 하기를 원하는 문화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건이란 키워드 아시죠? 네. 근데 비건이란 키워드가 작년까지만 해도 나왔을 때는 정말 어떤 자기만의 특별한 신념 혹은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는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비건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조금 더 나의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보호하고 이런 나를 위한 소비이자 사회를 위한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 좀 넓어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회만 좋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좋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와 사회를 모두 공존시킬 수 있는 그런 소비가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비건뿐만 아니라 요즘 뭐 식물성 뭐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어찌 보면은 동물을 괴롭히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조금 더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싶다. 내가 좀 더 다이어트를 좀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욕망도 사실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ESG인데 소비자나 대중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한 니즈들이 좀 섞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건 뷰티라는 것도 사실은 비건 화장품이 물론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걸 안 해서 좋아요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유해 성분이 자기한테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요즘에 그 음식 중에서도 전부 요즘에 음료가 제로 칼로리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무조건이죠. 예, 이제는 뭔가 설탕이 들어가 있으면 약간 죄악시 될 정도로. 예전에는 그 햄버거를 먹을 때 콜라를 시킬 때, 네. 난 제로 콜라 먹을래 이러면 되게 유별난 친구로 이제 네,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제로 콜라 시켜도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건강을 생각을 하면서 또 환경을 생각한 소비로 이렇게 연장선상이 있지 않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 자체를 나와 사회를 모두 위한 상생 소비 시대다 이렇게 잡아봤고 또 음료뿐만 아닙니다. 술도 요즘에는 MZ세대들이 마시는 술이 예전처럼 막 부어라 마셔라 안 한다는 네네. 거죠. 점점 도수가 내려가면서 다양한 어떤 저도수의 술이 형성이 되고 있고 또 음식 자체도 어찌 보면은 계속해서 저칼로리 자기 관리를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상생 소비 문화는 내년에도 계속된 어떤 트렌드 키워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이제 패션 산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스파 브랜드라고 해서 네. 빠르게 옷이 2주 만에 출시되고 또 2주마다 버려지고 이게 반복이 됐는데 네네. 환경 오염이 굉장히 좀 영향이 있다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자라라든지 이렇게 대표적인 스파 브랜드 자체도 직접 중고 거래라든지 이런 걸 독려를 하면서 뭐 유럽의 유명한 백화점들 자체도 아예 중고 수선 그 코너가 1층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로 가고 있다. 해서 이것은 기업에서 바라보는 관점, ESG적 관점, 그리고 소비자가 나를 위한 소비자, 또 사회나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이런 것들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가치 소비, 상생 소비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메가 트렌드로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키워드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공감이 됐던 게 대부분 요즘은 다 제로. 맞습니다. 네, 무조건 네. 제로거든요. 네. 약간 이제는 느낌이 저희 팀원들이 이제 네. 아까 말씀 주신 햄버거 같은 걸 점심에 시키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 이거 세트 시키면 대부분 콜라 음료가 포함되어 네, 있잖아요. 네. 옛날 같았으면 나는 무슨 음료 아니면 나는 뭐 제로 콜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지금은 알아서 그냥 제로 콜라로 그냥 디폴트가 된 느낌이 강해서 네, 네, 네. 이것도 정말 많이 저도 생각이 들었고 맞습니다. 그 비건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에서 2021년에 이제 뷰티 업종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아, 그때 맞아요. 한창 뷰티 업종들을 좀 많이 대행했었는데 네네네. 그때 트렌드가 약간 30 한 중반부터 40대 한 중반 여성까지 비건에 대한 되게 니즈가 높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 마케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사회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 내가 먼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야 사회도 좋은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ESG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 하는 경영과 네. 정말 소비자는 네. 내가 일단 건강하고 네. 행복하고 이래야지 맞습니다. 결국 좋은 거다 보니까 이 키워드는 정말 좀 저도 설명을 하면서도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이 브랜드 권력의 몰락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저는 제가 가장 뽑은 이슈는 카카오 네. 그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광고에 영향을 좀 줬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박 팀장님은 좀 다른 생각이실까요? 사실 2022년 한 해 동안 되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유독 이 브랜드와 관련된 일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쉽게 기억하시는 게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일주일 정도가 거의 데이터가 전국이 먹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 국민 모두가 야, 카카오톡에 가끔가다 안 될 때는 있어도 이렇게까지 오래 안 될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네. 이 정도 기업이 데이터 이원화가 이렇게 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믿었었던 브랜드 자체도 이런 결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고 한 게 가장 최근의 일이었었고요. 네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희가 이제 여름에 그때 이제 그 모 커피 브랜드에서 이제 매년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네네. 발행을 하는데 거기서 굿즈를 받았는데 발암 물질이 검출돼서 아이고. 근데 그 유명 커피 브랜드죠. 굉장히 이제 S 브랜드인데 그쵸, 그쵸. 예. 근데 거기서 그렇다 보니까 아니 나는 이 브랜드에 굉장한 팬이었는데 여기서 발암 물질 검출됐다고? 라고 해서 믿었던 브랜드에 또 발등을 소비자가 찍힌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좀 더 여러 가지 올라가 보면은 사실 유명 작곡가의 어떤 표절 논란이 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한 해이기도 했고요. 그 네네. 유명 작곡가분도 사실 굉장히 많은 두터운 신뢰를 얻는 브랜드로서 또 활동을 하시던 분이었고 또 여름에 저희가 또 비 많이 왔잖아요. 네. 근데 비가 왔을 때도 강남의 그 비싼 수십억 아파트가 그냥 잠겨 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야 우리가 믿었었던 브랜드가 꼭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건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의심 속에서 기존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력이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많이 무너졌다고 봐요. 뭐 연초에 인플루언서의 어떤 명품 가품 논란이나 이런 것들도 네네.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새로운 브랜드 자체도 얼마든지 루키로서 떠오르면서 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어떤 뒷받침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기존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쌓았던 신뢰도나 고객을 좀 더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었던 마케팅 활동 말고 조금 더 2배, 3배 기존 신생 기업들보다 더 애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랜드 권력의 몰락이라는 키워드로 잡아봤는데 이게 2022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요. 내년에도 사실은 비슷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유명한 브랜드일수록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더 많이 사회적인 네. 관심을 받고 지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곳에서 마케팅이라든지 기업 경영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새로운 브랜드들한테는 그만큼 더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회적인 요인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좋은 브랜드라고 맹신하거나 그렇게 추종하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브랜드한테는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주제로 브랜드 권력의 몰락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런 게 터지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이 브랜드나 이 어떻게 보면 이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 안 하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터져도 다 1층에 커피숍 가고 가죠. 아파트 청약 뜨면 다 신청하고 그쵸. 어떻게 보면 저희 카카오톡 솔직히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이 이루어진 건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브랜드들도
어차피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생각은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네.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이 메이저 브랜드들에 대한 좀 믿음을 어떻게 보면 굳건히 더 잘 해야 되지 않나 네. 하면서 마무리하고 네. 다섯 번째는 오프라인 공간의 부활인데요. 저희가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당연히 죽었지만 이 코로나가 나아지면서 오프라인이 좀 부활했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 시장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공실도 되게 많이 생기고 네. 온갖 상권이 다 되게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줄어들면서 조금 이제 오프라인도 살아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은 거의 한 10년 정도 계속 디지털이 성장을 하고 온라인 마케팅 계속 성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가 거의 주가 되고 오프라인은 조금 거기에 밀려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2021년, 22년 뭐 내년까지도 봤을 때 오프라인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온라인에서 태생을 가지고 있었던 뭐 무신사라든지 번개장터 이런 브랜드들이 오프라인 밖으로 나와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차리면서 새로운 그 세대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뭐 성수동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팝업 스토어에 대한 열풍이 굉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뭐 굿즈도 팔고 젊은 세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찌 보면 조금 더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결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자체는 세일즈를 위한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역할이 뭐냐?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 똑같거든요. 어디서나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공간에서만 줄 수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그 모먼트 순간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줄 수 있다 보니까 브랜드들이 이제는 다른 브랜드와의 어떤 차별점을 가지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사람 불러들이고 거기에서 경험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오프라인이 이제 조금씩 부활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코로나 여파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긴 합니다. 하지만은 오프라인 나름대로 이제 영향력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트레이더스 가보면 굉장히 넓은 부지에다가 어떤 뭐 쇼핑의 공간도 있고 뭐 아이들 놀이 공간도 있고 네, 맞아요. 뭐 여러 가지 공간이 이제 복합적으로 저희가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도 네.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웹사이트에서도 체류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오프라인에서도 체류 시간을 늘려야 그 체류 시간 동안 나오는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좀 다양한 경험을 준비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오프라인이 이제 다시 한번 재전개가 되고 있다 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디지털에 너무 익숙해져서 잘 안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야만 하는 이제 이유를 제시를 해주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표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팝업 스토어나 플래그십 스토어 이런 형태로 고객의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공간의 부활이다.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진짜 여기가 좀 한몫했다라고 한 게 저는 더현대거든요. 더현대. 더현대가 코로나 한창 심할 때 네. 그때 막 줄 서서 들어가니 많이 막 했는데 결국에는 더현대가 그 어떻게 보면 저희 팝업 스토어 이런 대표적인 게 다 거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 달에 그 메타 팝업 스토어가 성수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직접 체험해보고 뭐 VR이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걸 체험해봤는데 이게 사람들이 확실히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프라인이 정말 많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더 지금보다 더 부활을 해야 되고 온라인 시장만 살면 결국엔 브랜드는 죽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도 같이 좀 살아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여섯 번째 벌써 이제 키워드가 네. 되고 여섯 번째는 콜라보와 융합의 시대. 네. 요거는 조금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사실 콜라보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가 곰표라는 이제 기업인데 그렇죠. 처음에 곰표가 막 패딩을 만들고 막 이랬을 때는 얘네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곰표는 아직도 몇 년째 계속 콜라보를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소비자층한테 곰표라는 브랜드를 진짜 재분회사가 아니라 신선한 그런 브랜드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콜라보 열풍을 보면서 이거 잠깐 그러다 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까 뭐 더현대 서울 이야기하셨지만 올해도 저희가 박재범 씨가 이제 원소주도 네네. 더현대 서울에서도 이제 런칭을 했지만 굉장히 이제 대기열이 많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었고
또 요즘에 편의점에 가시면 연세우유 크림빵이라고 해가지고 연세우유의 어떤 그 브랜드를 가지고 크림빵으로 만든 그런 이제 콜라보나 융합형 브랜드들이 굉장히 올해 한 해도 굉장히 사랑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환경 기반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최근에는 우리가 구독을 할 때 네. 혹시 네이버 멤버십이나 쿠팡 멤버십 가입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전 네이버. 아, 가입했어요? 네. 그럼 네이버에서 쇼핑 포인트도 주긴 하지만 네.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이런 포인트를 또 주잖아요. 네네. 코인을. 쿠팡 자체도 기본적인 로켓 배송에 대한 혜택을 제공을 하지만 쿠팡 플레이라는 OTT 서비스를 볼 수 네. 있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구독 서비스 뭐 요기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기요 이제 요기 패스를 구독을 하면 뭐 10,000원 정도를 내면 배달비 쿠폰도 되게 많이 주고 뭐 다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에 사실 예측을 했었던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비용을 아까 짠내나는 소비, 실용 소비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비용을 써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소비 형태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콜라보의 열풍이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 가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편의점, 슈퍼, 마트에 갔을 때 매일 먹는 과자나 매일 먹는 식품 이런 것들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들이 하는 게 A와 B의 메뉴를 섞어서 먹거나 뭐 짜파구리처럼 네. 그런 형태로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메뉴들이 화제가 되고 그 화제가 된 메뉴를 회사에서 다시 한번 정식 제품으로 출시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디슈머다, 뭐 펀슈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열풍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융합의 이제 분위기는 계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조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많아요. 콜라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뭐 맥주 아니야 집었는데 뭐 다른 음료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콜라보 제품 보면서 와 이거 되게 재밌다, 신선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로도를 느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는 그냥 오리지널을 먹고 싶은데 콜라보 제품만 4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피로도도 한편으로는 존재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콜라보를 결국에 왜 하냐 생각을 해보면 브랜드의 연역이나 전통이 오래된 브랜드일수록 브랜드도 사실은 고객과 함께 늙어가거든요. 네. 예,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데 어쨌든 사람은 언젠가 끝이 있지만 브랜드는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 뭐 콜라보도 하고 융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시도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제 너무 정점으로 이제 치닫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내년에도 어느 정도는 계속 이런 열풍은 갈 것 같다라는 뜻에서 콜라보 융합의 시대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곰표를 그 어린 분들께서 만약에 좀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이게 맥주 회사나 과자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왜 그러면 이제 곰표 뭐 팝콘이라든가 곰표 맥주를 편의점에서 팔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신 네.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막 이제 콜라보가 너무 잦다 보니까 저는 아까 좀 전통적인 그 새우깡 같은 거는 네. 그냥 그 새우깡 매운 새우깡과 일반 새우깡만 있으면 네. 되는데 뭐 트러플 오일을 네, 뭐 네. 넣은 거라든지 네. 뭐 새우깡 뭐 맥주 막 네. 이런 과자를 이제 맥주로 만들어서 이제 또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진짜 소비자한테 좀 피로감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이에 뭐 좀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네. 자, 벌써 일곱 번째인데요. 네. 이번엔 좀 되게 딥하게 들어갑니다. 핫하다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와 NFT의 행보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들 메타버스가 뭐 하는 거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어떻게 설명해줘 그래서 그거 그냥 엄마 은행 가서 은행 업무 보고 이런 거 다 인터넷에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 이미 인터넷 뱅킹 있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듣고 보니까 또 그 얘기가 맞아요. 메타버스란 공간 안에서 금융 업무도 하고 업무도 보고 뭐 소통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굉장히 뜰 거야. 메타버스 세상에 온대. 페이스북 이름도 메타로 바꿨어. 뭔가 대세감이 계속 형성이 됐어요. 근데 2022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그런 기대에 비해서 조금 실제적인 어떤 드러나는 것들은 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실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메타 그 기업 자체도 메타버스 개발에 지금 상당히 매진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도 메타의 메타버스를 안 사용해서 그 메타 부사장님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니 이거 우리가 만드는 건데 우리 직원들도 안 쓰면 어떡해. 너네 좀 사용해봐.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 정도로 호응이 지금 많이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엔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 플랫폼과 그 디바이스입니다. 네. 플랫폼이라는 건 흔히 저희가 뭐 제페토처럼 어떤 그 개발된 그 공간을 의미를 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디바이스라는 거는 사실은 그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 기기인 거죠. 저희가 스마트폰이랑 기기가 있듯이 보통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글을 쓰거나 네.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네네. 착용하게 되는데요. 이미 이제 VR 체험장 가서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디바이스에 일단은 무게가 상당하고 그것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제 피로도를 느끼다 보니까 또 가격도 되게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메타버스를 꼭 해야 돼? 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지점에서 이제 구글하고 애플이 이제 양강 체제로 메타버스 개발하고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글래스라고 해서 구글 글래스 이제 이렇게 증강현실이 네네. 나오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고글인데 이제 증강현실하고 좀 다릅니다. 확장현실이라고 해서 VR과 이제 AR이 같이 좀 결합된 그런 형태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이 쉽지 않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원래 우리도 같이 경쟁에 뛰어들 거야라고 해서 구글, 애플, MS, 뭐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메타버스 싸우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린 빠질래. 왜? 실체화가 되지 않으니까 우린 뒤에서 빠져서 메타버스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운영체제를 공급을 해줄게 대신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한 발 뺐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메타버스가 좀 빠르게 실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로는 NFT라는 키워드인데 NFT가 어떤 건지 대충 아시죠? 네. 예, 다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실제 주변에서 NFT 사용하신 분 보셨어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NFT라는 게 있다. NFT라는 게 어디서 거래할 수 있다는 있지만 주변에서 나 이거 NFT 거래했더니 되게 좋은 것 같아. 실제적 가치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NFT가 유명 어떤 미술 작가나 아티스트의 작품을 구매하거나 이런 디지털 판권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제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지만은 실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NFT가 어디에 필요할까 생각하면은 딱히 필요한 게 아직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대감만큼 또 역시나 대중화가 되지 못하는 요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NFT를 거래를 하면서 같이 연계되는 게 사실은 그 가상화폐 부분인데 네. 같이 이게 엮여 있거든요. 네. 근데 이 NFT 거래라는 걸 명목으로 자금을 조금 이제 안 좋은 용도로 뭐 세탁한다든지 이런 용도에 사용이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가졌던 기대,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NFT가 이제 새로운 결제로 뜬대. 근데 그 기대만큼 실체가 채워주지 못한 거죠. 그 공백이 2022년 한 해 동안 있었던 것이고요. 2023년 이제 내년에도 메타버스는 계속 메타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호응을 해줄지가 굉장히 미지수인 상황. 그래서 사실은 메타버스와 NFT의 횡보가 올해 한 해를 장식한 키워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뭐 저희가 뭐 경제 유튜버라든지 뭐 주식 유튜버 이런 분들도 보면 메타버스가 한창 뜰 때는 관련된 사업이 다 올랐어요. 맞습니다. 저도 막 그런 이제 뭐 우리가 유명한 슈카월드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그 페이스북이 뭐 거의 죽어 나간다고 했을 때 메타로 바꿨을 때 말도 많았지만 결국 그 시점에서 많은 곳들이 메타버스를 투자하려고 굉장히 많이 했지만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좀 빠진 네. 느낌이 강해서 네. 2023년에는 좀 어떤 행보를 좀 가질지 저희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덟 번째 키워드는 제3자 쿠키의 종말과 퍼스트 파티의 시대입니다. 되게 어렵네요 말이. 예. 약간 제 3자. 네, 제3자고 쿠키도 있고 네. 뭐 종말, 종말, 퍼스트 네. 이제 네. 시대 이제 뭐 파티의 시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개인 정보를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나 애플이 가진 사용자 정보를 제공을 받아서 페이스북이나 이제 SNS 광고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구글 광고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보통 관심사 광고다, 뭐 타겟형 광고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그 개인 정보를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 쿠키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용자의 어떤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고객사들이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안 쓰게끔, 못 쓰게끔 각 통신사, 주로 개인정보를 관장하고 있는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구글이죠. 네. 이런 이제 기업에서 우리 이제 개인정보 못 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못 주면 좀 섭섭하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고객한테 은근히 선택지를 준 거죠. 네. 개인정보를 제공하시겠습니까? Yes, No 선택해. 그래서 No를 선택하면 이 사람의 개인 어떤 행동이나 이런 타겟팅 정보는 수집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작년 여름에 이제 그 아이폰에 대한 SNS 타겟팅 정확도가 많이 낮아진 네. 것이고요. 이제 구글도 원래는 구글도 내년부터 이제 그 제3자 그러니까 쿠키를 사용자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기사를 보니까 오늘 아침 기사를 좀 많이 봤는데 2024년으로 연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연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야 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입장, 그러니까 SNS 입장에서는 사실 성과가 안 좋아진 것은 맞지만 미국에서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같이 본인들의 개인정보를 상당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광고 성과가 좋아졌더라고요. 왜냐면 아마존은 어쨌든 개인정보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마치 이제 쿠팡처럼. 네네. 애플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저들 대상으로 광고를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광고 성과는 그 기간 동안 더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럼 개인정보를 그동안 받아서 광고를 하던 어떤 플랫폼이나 서비스들은 이제 우리가 광고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지? 어떻게 타겟팅 정확도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챌린지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2023년 내년에 마케팅을 하실 때는요, 자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퍼스트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이나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자사 고객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자사 고객 굳이 확보 안 해도 SNS 광고 돌리면 금방 뭐 상담 들어오던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한 번 들어온 고객을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정보나 리드 정보를 남기게 만들고 그 받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든 전환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보통 이제 보험 설계하신 분들이나 카드 하신 분들이 사실 그런 DB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형태로 모든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에 대해서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제 모집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퍼스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네, 제가 한번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게 너무 좀 광고와 좀 연관이 있어서 요즘 제가 구글 애즈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구글 애즈에서 계속 말하는 게 고객 일치 타겟팅을 사용해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정확한 전환을 내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봐라라고 좀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 뭐 iOS 사태나 이런 게 터졌을 때 결국에는 무너진 기업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브랜드가 이거 이제 끝났다, 효과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알고 많은 걸 찾아보고 하면은 실제로는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잠깐 네.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파생이 되는 게, 이제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고객 데이터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기업 간의 어떤 데이터 제휴 이런 것도 굉장히 활기를 띨 거로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현대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현대카드에서 재미있는 카드를 많이 만듭니다. 뭐 스타벅스 카드, 배달의 민족 카드 이렇게 특화된 카드를 많이 네네.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MZ 세대를 겨냥해서 되게 재밌는 마케팅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대카드에서는 각 산업 분야별로 15개인가 1위 업체들과만 콜라보를 해서 카드를 만들어요. 그러면 각 분야 뭐 배달 혹은 커피 고객 데이터가 쌓이겠죠. 네. 이 데이터를 각자 고객사 회사하고 교류를 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제3자 역할을 해서. 그런 형태로 이제 제3자에 대한 정보 접근 어려워졌다? 그 정보를 가지고서 뭔가 서로 이렇게 제휴하거나 교류하는 그런 형태의 마케팅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던 제3자 쿠키의 종말과 퍼스트 파티의 시대, 네, 이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 승자는 현대카드가 될 수도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애플페이, 애플페이 이제 들어온다고 여기서 하죠. 애플페이가 들어오면 현대카드로만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저도 말을 들어서 네. 저는 뭐 혹시 삼성페이 쓰시죠? 저는 안드로이드라서. 저도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여성 고객이 훨씬 애플이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애플페이 이제 곧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현대카드를 무조건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든 생각이, 이거 현대카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최고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코스트코도 있고. 네, 아직까지. 그렇게 보면은 정말 현대카드가 네. 앞으로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제3자 역할을 좀 할 것 같다는 좀 네. 생각이 들었고, 네. 아홉 번째 이제 키워드입니다. 웹 3.0의 시대. 이게 되게 생소하거든요. 이거를 찾아보지 않으면 솔직히 뭐 1.0이 있었어?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키워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웹 3.0 시대가 온다라고 해요. 웹 1.0도 난 모르는데 3.0은 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 저 세대까지만 해도 싸이월드를 이제 했던 세대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싸이월드에 내가 사진이랑 막 올렸었는데 음악도 도토리로 사고 네네. 했는데 싸이월드가 문을 닫았어요. 네. 그럼 저희가 그 사진이나 음악을 갑자기 소유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기업이 열어주지 않으면. 근데 이제 다가오는 웹 3.0 시대에서는 개인이 가진 어떤 창작 컨텐츠라든지 구매한 이제 그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한테 이제 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스타벅스에서 이제 음료를 마시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네. 별을 주는데 네. 이 별을 가지고 지금도 선물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의 어떤 가치로서 다른 사람에게 제가 예를 들어 현종 마케터님께 네. 별 10개 얼마에 사실래요라고 해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 자체를 스타벅스가 판을 깔아준다는 거예요. NFT라는 개념을 적용을 역시나 해서 네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플랫폼에 종속되어서 만들어낸 어떤 컨텐츠나 그런 내가 구매한 가치 이런 것들이 그 플랫폼 여하고 상관없이 제 소유로 돼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형태가 된다라는 게 이제 3.0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은 간편 로그인 이런 것도 굉장히 네. 많아졌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제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회원 가입을 받을 때 비밀번호 자체를 쓰질 않는다고. 어떤 식으로 그럼 회원 가입을 받냐면 저희가 요즘 본인 인증하면은 본인 인증만 전용으로 해주는 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증 요청을 하면 6자리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로그인이 싹 바뀐다고 합니다. 예. 그 말인즉슨 뭐냐면 회원 가입을 할 때 뭐 취미 적으세요. 뭐 내가 좋아하는 애완동물 이름은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간편하게 로그인을 해가지고 누구나 이제 자기의 가치를 그 컨텐츠와 가치를 보존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웹 3.0이 개인이 이제 소유하는 어느 컨텐츠나 정보 가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약간 저도 이 3.0에 대해서 좀 정확히 한번 알고 싶어서 쳐보니까 이제 1.0이 읽기, 2.0이 읽기 쓰기, 그다음에 3.0이 소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지금까지 읽기만 했던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2.0은 저희가 이제 플랫폼에 뭐 읽기도 하고 쓰기도 뭐 하고 뭐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3.0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소유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웃긴 예로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창업자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웹 3.0은 마케팅 용어다라고 좀 비판을 하는 글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자유롭게 긍정적이게 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좀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앞으로 열렸다라고 하지만 앞으로도 뭐 메타버스처럼 맞습니다. 언제 이게 정확히 될지는 아직 모를 것 같네요. 항상 이 트렌드에 너무 그래서 지나치게 빠져들거나 현혹되면 안 되고 네. 자기만의 바라보는 주관이나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네. 이게 주제가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조금 딥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9번째까지 왔고 벌써 10번째인데 네, 금방 끝났네요. 네. 생각보다 저희가 지금 한 45분, 5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번째 키워드도 약간 경제와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경제 위기 속 마케팅 둔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역시나 기사를 봤을 때 네. 샌드박스 아시죠? 샌드박스가 네. 이제 국내 3대 MCN 중에 하나예요. 네네. 네, 근데 그 샌드박스에서 154억 적자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지금 들어갔다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인수가 되거나 이제 무너지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배달이 한참 뜰 때 이제 메시코리아에서 부릉이라는 서비스도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지금 매각 채권단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타링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타링이라는 서비스도 좀 좋지 않다고 하고 네. 예전에 뭐 오늘 회라고 이제 회 배달해주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도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했었던 그런 때도 있고 점점 이제 어찌 보면은 경제 위기다 하지만 저희가 체감했었던 건 금리 인상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게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는 어떤 이제 표면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고요. 2022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3년에 더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혹자는 이제 제2의 IMF가 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좀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물론 그때랑 상황은 좀 다르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 것은 맞고 그래서 저희가 영상 초반에 뭐 트위터, 메타, 이제 구글 이런 기업들도 인원을 엄청 감축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줄인 예산이 광고나 마케팅 예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이 아무래도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요즘이고요. 특히나 사람들이 이제 비용을 큰 거부터 좀 줄이기 때문에 대형 가전, 뭐 TV라든지 그리고 가구 침대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비용부터 줄이게 될 심산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쪽의 산업은 조금 더 불황 아닌 불황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주식이나 코인도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핫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주식, 코인이 거의 안 들립니다. 고리스크에 가진 수단 자체가 이제 조금 불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고 싶어라는 니즈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경제가 둔화된 것에 대한 마케팅이나 경제 흐름이 계속 상황이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껴 써야 되니까 중고거래, 뭐 당근마켓에 또 있고 얼마 전에 네이버가 이제 그 미국에서 굉장히 큰 중고거래 앱을 이제 네. 인수하기도 했었는데 아마 네이버 역사상 제일 큰 투자였다고 네. 합니다. 그런 것들 자체도 이제는 중고거래에 대한 가치 자체가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돈 아끼기 위해서 하는 중고거래가 아니라 요즘 MZ세대, 제가 MZ세대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MZ세대들은 자기가 꼭 소유해야지만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잠깐 쓰고 주거니 받거니 해도 그거 자체를 경험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중고거래 플랫폼도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11월이다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끝났잖아요. 네. 그리고 이마트에서도 얼마 전에 세일을 크게 했었는데 사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반응을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가 조금 더 많이 반응이 오고 있다라는 지금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경제 분위기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아까 이벤트 기간도 말씀하셨지만 기왕 살 거면 네. 조금 더 세일을 하는 기간에 가서 사겠다.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내년까지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걸로 또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 큰 소비는 제가 줄인다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 경제 불황일 때 작은 소비, 작은 사치는 조금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계속해서 억눌리다 보면 그 반대급부로 아 이거는 괜찮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짜장면 나 그냥 간짜장도 먹어도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만 원 이하의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생각이 돼서 사실은 중저가 제품을 판매하시거나 그런 정도의 서비스는 크게 영향은 안 받겠지만 아무래도 아까 비용이 이제 큰 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가는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는 직접적인 마케팅 예산이 줄어들고 또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향을 크게 받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는 부분이어서 경제 위기와 마케팅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마케팅 둔화라는 게 이제 저희 둘도 어떻게 보면 이 업종에 있기 때문에 가장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30일까지 하는 데가 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거를 안 하시는 아니면 못 하시는 상품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는 광고 효율이 되게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게 할인을 안 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지갑이 다른 데로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반응도는 너무 좋아요. 네. 클릭률이나 이런 거는 똑같이 좋은데 전환율이 전월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일단 노출 자체가 잘 안 돼요. 그 말은 즉슨 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이벤트를 하는 것들이 워낙 노출을 빵빵하게 밀다 보니까 다른 데가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뭐 DA 광고나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요즘에 더 아까 앞서 말한 주제처럼 뭐 실용적인 소비를 해야 되고 뭐 가치 있는 소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1번부터 10번 키워드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약간 시간이 제가 볼 때 저희가 이렇게 정해놓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그냥 물 흐르듯이 네. 계속 이어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새 이제
10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제 트렌드라는 거는 어느 한순간 딱 튀어나와서 나 트렌드야 라고 이야기하진 않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소식과 이런 화제 이슈들을 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주 언급되는 게 트렌드라고 형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게 트렌드이기도 해서 이 트렌드를 결국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다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회와 위기 요인을 잘 대비를 하면 조금 현명하게 내년 한 해도 마케팅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한 10개 키워드를 1시간 가까이 좀 이야기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곽 팀장님께서 너무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셔서 저도 오늘 좀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 오늘 좀 촬영 어떠셨나요? 일단은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마케팅학교 제 채널에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도 있는 만큼 즐겨보고 있는 채널인데요. 아마 구독자층이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저도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AMPM 시청자분들께서 마케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 곽 팀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채널 또 나오니까요. 오셔서 또 많은 도움 받으시고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마케팅에 대한 크리에이터로서 좋은 컨텐츠와 좋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제 구독자님들도 이제 재밌게 보셨을 거라 생각되고, 앞으로도 마케팅 학교하고 곽 팀장 이제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케팅 학교의 주연종 곽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